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공포나 환희를 주는 데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그러면 자산이 녹아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 뭐냐? 폭락 때 팔고 반등 때 괜히 팔았네 그러면서 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변동성이 커졌을 때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이 변동성 과정에서 사고 팔면서 자산이 녹아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푹 주무실 수 있는, 즉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면 정말 이런 변동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1년 동안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진짜 아무런 불안감 없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사라.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는데 그 폭락장이라도 초반 하락은 언제나 반등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폭락장은 버블의 끝에 오거든요. 근데 버블의 끝에서는 항상 자신들이 제때 주식을 사지 못했다면서 언제든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에 최소 절반 아니면 심지어 3분의 2나 4분의 3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폭락장이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증시가 보내는 고점 신호나 아니면 저점 신호는 항상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 왔을 때 이걸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금리는 어디로 갈지 약간은 불안한 상태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원화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7월 중순에 13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말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바로 원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치솟게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하는데 그게 언제였냐? 7월 말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불안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 놓고 돈을 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700억 달러나 됐지만 지금은 4천억 달러를 간신히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에 더 개입을 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은 4자로 시작하냐 3자로 시작하냐 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뜨린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순간 더 이상 돈을 풀기가 정말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선 환율이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제가 금리는 지난번에도 한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제외한 전통적인 미국 시장에서 증시의 고점 신호들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핏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VIX 지수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PER이라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들인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PER이 1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 전체의 PER은 뭐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따지게 되면 이게 정말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이즈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좀 더 재밌는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케이프 지수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걸 실러 지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지난 10년 동안 평균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가를 나타냅니다.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게 S&P 500 지수의 케이프 지수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는 이 지표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100원을 벌면 그 주가가 평균적으로 500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쌌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5년 8월에는 38.6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100원을 벌어들이는데 그 주가는 무려 3,8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프 지수가 30을 넘었던 건 미국 역사상 딱 4번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일단 대공황 직전, 이때 30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되기 직전에 이때도 30을 넘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이죠. 2021년 11월에 38을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4년 만인 지금 2025년 8월에 또다시 38을 넘어서 전고점 21년 당시의 고점보단 또다시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21년 11월과 지금은 달라진 점이 있죠. 그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38이었던 것과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인데 38이라는 점에서 지금 38인 게 훨씬 더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고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는 거 이게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4.3이에요. 근데 케이프 지수가 38.6이라는 뜻은 우리가 S&P 500에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38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2.6%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금리는 4.3인데 근데 미국의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그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2.6밖에 안 된다. 그러니 25년 8월에 38은 진짜 높은 거죠. 이에 비해서 21년 11월은 똑같은 38이라도 그때도 2.6%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당시는 금리가 1.5였으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이 2.6이라서 금리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38과 지금의 38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역사에서 30을 넘었던 거는 대공황 직전, 닷컴 버블 직전, 21년, 25년 딱 4번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게 또 있죠. 이거는 장부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1.0이라는 건 장부가와 주가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5.0이다. 그 얘기는 장부가보다 주가가 5배 비싸다는 뜻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5.0을 넘었죠. 그 뒤로는 5.0보다 훨씬 낮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2025년 8월에 5.38을 기록했는데 제가 알기론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PBR이 높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PBR로 봐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 장부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지표가 큰 의미가 있느냐 여기엔 약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버핏 지수라는 게 있죠. 버핏 지수는 미국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GDP보다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버핏 지수거든요. 그런데 버핏 지수가 210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142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버핏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고평가돼 있다. 이건 아니고요. 보통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핏 지수가 135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5부터 160까지는 살짝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160을 넘는다. 이때부터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60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210까지 갔다. 그러면
와, 이거 버핏 지수로 봤을 때 미국 지수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버핏 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버핏 지수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지표거든요. 미국의 빅테크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IT와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만 놓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예전보다 아예 지수대가 높아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빅테크 기업들이 나온 다음에 버핏 지수가 한 180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210까지 갔기 때문에 아무리 빅테크가 있는 걸 고려해도 210은 좀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고평가됐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또 다른 지표가 바로 VIX 지수라는 건데 빅스 지수라고 부르죠. 30일 예상 시장 변동성인데 이게 15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낙관적인 게 왜 나쁜 거냐? 여러분, 과도한 낙관 상태에 빠지면 결국 시장이 완전히 자만심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퍼붓고 이로 인해 버블이 생기면 그 버블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원래 빅스 지수가 15 미만이면 이거 너무나도 과도한 과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꾸로 30이 넘는다. 이건 과도한 불안과 공포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이 넘었을 때 저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30 이상이면 무조건 저점이라는 뜻이 아니라 30이 넘으면 그 언젠가는 저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30이 넘으면 저점이다. 이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5 이하면 무조건 과열 상태고 무조건 버블이 붕괴되냐? 이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에 빠져서 무조건 주가 오를 거야. 이런 믿음에 약간의 충격만 가해줘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빅스 지수가 15 미만일 때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전통적인 고점 신호는 다 지금 고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고점 신호를 무시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AI가 증폭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같은 알고리즘으로 모든 AI가 만약에 사고 판다. 그러면 추세가 강화됩니다. 이게 AI 매매가 생긴 다음에 증폭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게 오를 땐 정말 좋은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할 때는 증폭 효과가 하락 쪽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매도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I 매매는 앞으로도 변동성을 크게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나만 주식 안 샀네. 그러면서 투자의 저변이 아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걸 좋은 쪽으로 보면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주식 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면 예전에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무시되고 계속 주식을 더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FOMO라고도 부르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벼락거지 됐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올 때는 좋죠. 그러면 고점이 점점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도움이 되는데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16년 동안 줄곧 상승장이 계속됐다. 16년 내내 계속 오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투자를 30살쯤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의 나이는 45살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16년 동안 한 번도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고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준 장점이 있지만 대신 떨어질 때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AI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항상 고점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AI는 과연 다를 것이냐? 이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고점 신호를 살펴봤는데 이제 AI 매매라든가 아니면 워낙 많은 투자자가 여기 투자에 참여하면서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점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특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고점 신호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선 비전통적인 고점 신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코스피가 4천이나 5천 간다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하면서 막 기염을 토할 때 이때 4천 간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증권사에 소속된 사람이나 은행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들이 이미 매매를 다 해놔서 즉 살 걸 다 사놨을 때 그때서야 하우스 뷰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나가서 코스피 5천이라고 말해도 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4천 간다, 5천 간다 이런 제목을 많이 보실수록 더 많은 증권사들이 매수를 다 끝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레전드들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나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현상, 특히 미국에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이었어요. 그때도 미국의 창업자나 대주주가 엄청 주식을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더니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2025년에도 내부자 매도가 급증을 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2025년 6월까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 600만 주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서 1조 3천억 원이니까 아직 1조 원어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메타의 저커버그도 2025년 1분기 동안 7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고요. 6월에서 8월 사이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2025년 2분기에만 1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고요. 5조 원어치를 팔겠다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아직 다 팔지는 않았어요. 자, 젠슨 황이나 뭐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나 조금 주식을 팔고 있지 지금 일부만 팔았죠. 아직 팔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을 당장 팔아야 되냐, 제프 베이조스를 보면서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전혀 아니겠죠. 다만 점점 참여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버블이고 언젠간 이게 약간 영향을 받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뛰어내리긴 싫은 거예요. 이 열차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다들 남아있는 거죠. 원래 시장이 유포리아 상태, 과도한 낙관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현금 비중을 일부 만들어놔서 언제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걸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이것도 무서운 게 뭐냐면 주가를 전량 매도했는데 주가가 막 반등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는 시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알아봤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박종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